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민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빨간불의 견조한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1.3%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233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대 상승 랠리를 보여주며 750선 회복을 목전에 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가 확대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지수 상승이 그간의 이 낙폭 과대에 따른 지수의 반등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물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108.22포인트로 작년보다 6.0% 올랐습니다. 1998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통계청은 석유로와 공업 제품과 그리고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물가도 역시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4.4%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4%대를 기록한 겁니다. 두 달 연속으로 4%대를 기록한 건 2009년 3월과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체감 물가는 더욱 예사롭지 않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치킨과 칼국수, 그리고 전기요금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는요, 7.4%나 올랐고요. 이는 1998년 11월 이후 최고 상승폭입니다. 특히 식품의 체감 물가는 7.7%나 올랐습니다. 감자의 가격은요, 37.8%, 배추의 가격은 35.5%나 뛰었는데요. 또한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각각 27.2%, 또 20.1% 올랐고 돼지고기 가격도 18.6%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장마로 인해서 농축수산물의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른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면서 가격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겁니다. 네, 안 오른 물가가 없다는 말이 와닿는 요즘인데요. 그렇다면 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망도 역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7%에서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 등 공급 측의 요인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측 요인으로 분류되는 농축수산물과 석유 가격이 이달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요, 35.7%로 지난달보다 확대가 됐고요. 수요 측 요인으로 분류되는 개인 서비스도 이달 물가에 29.4%나 영향을 미쳤지만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대외 요인에 따른 생산비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발 물가 상승의 문제는요,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겁니다. 국제유가와 곡물가를 통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 할당 관세 등 수입 물가 오름세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정책 카드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은 올해 들어서 0.6%에서 0.7%대의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높은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 7%대에서 8%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달앱 결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이 배달앱 결제가 줄고 있다고요? 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배달앱 사용이 3달 연속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즈 앱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구체적으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그리고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의 지난달 결제 추정 금액은요 1조 8,700억 원으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인 지난 3월과 비교를 하면 결제 추정 금액은 3월 2조 3,500억 원에서 무려 21%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3월 대비 6월에는 20대 결제 추정 금액은 16% 감소했고요. 30대의 경우 23%, 40대는 22%, 50대 이상은 20% 감소해서 모든 연령층이 배달앱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가 23%로 가장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배달앱 이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까요? 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배달앱 이용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내 배달앱들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이탈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포장 주문에도 만약 중개 수수료가 붙게 된다면요, 이 부담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달 대신 외식을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요, 테이블링과 캐치 테이블 등 오프라인 외식 관련 어플은 지난달 넷째 주 주간 이용자가 배달 어플과는 달리 12.5% 그리고 9.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비의 부담을 느끼던 소비자들이 엔데믹 시대를 맞아서 배달 대신 외식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연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재 실적은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서 2분기 잠정 실적 전망치 평균은요, 매출의 경우 77조 56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조 7,483억 원으로 수준의 형성이 됐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서 21%, 또 영업이익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최근 전망치를 밑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0.2% 낮춘 14조 8,910억 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또 BNK투자증권도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5.6% 낮춘 15조 3천억 원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도 15조 원으로 낮췄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걱정이 되는데요. 투자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올 들어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웠지만 주가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긴축 정책을 실시하면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삼성전자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겁니다. 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호실적에도 대외적인 이유로 주가 약세를 보인 삼성전자가 기준금리 인상에 2분기 실적 둔화까지 겹치게 된다면 주가 약세가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일에는 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 공개가 겹치는 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했던 만큼 매파적인 발언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 주가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이미 반영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1.6% 상승한 57,100원에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55,700원까지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물가 전망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까지 문다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물가 상승 대책의 일환으로서 중국의 관세 인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모처럼 양대 지수도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 이후에는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인터넷 관련주들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세가 보여지고 있죠. 3%가 넘는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재건 관련한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전일 낙폭을 보였던 건설주들까지도 반등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의 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에 나선 모습이고요. 현재 개인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6거래일 만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장중의 매수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현재 623억 원, 외국인은 2281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전일 월요일 기준 6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확진자 수가 40일 만에 다시 한번 최다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감소 추세를 보였던 이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재유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도 매서운 상황에 휴가철까지 앞두고 있어서 올해도 조심스러운 여름을 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진단키트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들은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2%대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수젠텍과 PCL도 10%가 넘는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테마 1위가 바로 조선주였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대비 신조선 발주는 더뎠지만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게 되면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하죠.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9.5%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수주 계약의 불발과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생산 인력의 부족, 그리고 개발비 감소 등의 이유로 다소 아쉬운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부 종목들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지만요. 현대중공업은 1.85% 하락세, 대우조선해양도 0.9%, HJ중공업도 현재 0.4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 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오늘은 그간 낙폭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3S 오늘 반등 나오고 있죠. 싱가포르 전문 실리콘박스사에 칩랩 공정용 캐리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3분기 연쇄 수주에 성공할 시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NC트론은 오늘장에서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NC트론이 HLB 글로벌의 BW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는 풀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연이은 신저가를 기록을 했었던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반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부각에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도 4% 가까운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시노펙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식수 문제라는 주장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시노펙스는 식수부터 바닷물, 산업용수까지 걸러내는 이 필터를 만드는 전문 회사라고 하죠. 현재 8.46% 오른 3,33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영화테크는 전 세계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가 된 데다가 화석 연료 공급도 불안정하게 되면서 태양광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현재 1.76% 오른 11,5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포착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종목들은 골고루 오늘 좀 상승폭을 좀 키워간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선 기관 쪽에서 많이 사들인 종목이죠. 바로 이제 네이버가 좀 특징적인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인플레 우려 때문에 네이버 그리고 이 카카오 같은 이 성장주들의 주가 하락세가 좀 컸었는데 지금 현재 네이버에 대한 증권사 평가가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저가 매수 기회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이버에 대한 어떤 이 저평가 국면에서의 오늘 기관 쪽에서 특히 매수가 많이 몰리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실적 전망자 조정이 되고 주요 플랫폼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가치 조정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느낌이고,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건강 라이프 쇼핑몰이죠. 이 아이허브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 같은 경우에도 이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에 대한 주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SK하이닉스 다음에 가장 많이 사는 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우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국산 1호죠.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품목화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오늘 외국인들의 테마성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이런 백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많이 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상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기간의 코스피 매수 3위죠.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좀 주가에 대한 어떤 부침이 있었죠. 특히 이제 중국이 거의 주요 매출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전엔 이 중국적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지표가 좀 반등하고 있었는데도 이 MLCC에 대한 수요 개선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고 소진 기간이 당연히 길어졌기 때문에 신규 주문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봤을 때도 우선 MLCC나 이런 품목에 대한 판매를 하반기에 대한 부진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도하지 않았나. 이 MLCC에 대한 평균 판매 단가는 지금 견고한 상태고, 이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3,400억 이상. 작년 대비해서 1.3%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과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13만 1,000원, 목표가는 14만 5,000원, 손절가는 12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이 포착한 특징주는 삼성전기였습니다. 매수 가격 13만 1,000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니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앞서 이 스마트폰과 태양광 등 좀 적자 사업을 정리를 좀 하고 전장과 미래 사업에 대한 적극 투자를 한 LG전자가 이 신규 수주 캐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LG전자가 전장 쪽 사업에서 상반기에 총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LG전자 VS 사업본부는 최근 그 유럽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일본의 메이저 완성차 업체와 5G 고성능 텔레매틱스 등을 잇따라 수주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LG전자가 전장 사업에서 상반기에 거둔 8조 원의 신규 수주는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 약 60조 원의 13%를 넘어서는 성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은 수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같은 경우 총 수주 잔고가 6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VS 사업본부의 차량용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해서 자회사 ZKW의 차량용 조명 시스템, 그리고 합작법인인 LG 마그나의 이파워트레인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같은 그 3대 미래차 핵심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LG전자의 전장 쪽에 그 수주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가동률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꾸준한 성장을 이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꾸준한 전장 쪽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단순히 그 성장 모멘텀에서 실적 모멘텀으로 넘어가는 턴어라운드 원년이 될 수도 있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해진 LG전자의 8조 원대 신규 프로젝트 수주로 인해서 현재 주가 5%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우 산업을 비롯해서요, 이 관련주의 흐름이 궁금한데요. 이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흐름 어떤지 제시해 주시죠. 우선 전장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그 현우 산업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기판을 납품하는 그 업체인데요. LG전자의 이런 전장 수주 소식에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장중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어떤 실적 우려가 하면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에 저가 매수세도 동반돼서 유입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 LG전자의 전장 산업에 대한 이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요. 반도체 수급의 이 불균형, 그리고 또 완성차 생산 감축 소식 속에서 실적 전망이 우려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주 LG전자의 2분기 잠적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간의 실적에 대한 우려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실적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전 그 전자 사업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가전 수요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LG전자의 그 가전 쪽 사업 TV 사업부도 계속해서 조금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그 전장에 대한 수주를 밝히게 되면서 사업부별로 실적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전 수요 둔화에 따른 어떤 그 B2C 사업부는 이익이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전장 사업부, B2B 사업부는 오히려 실적 호조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상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 그 가전 쪽 B2C 사업부가 실적이 어느 정도에서 그 하방을 잡느냐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의 가전의 실적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 LG전자의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과 또 전장 사업의 성장세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장 산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LG전자가 악조건 속에서도 이 전장 산업으로 좀 선박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좀
저가의 매수 기회로 좀 판단해도 좋을까요? LG전자는 말씀드린 대로 가전사업부의 실적 둔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전장사업부의 신규 수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장사업이 2분기부터 비익을 달성하고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원년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전 쪽에 둔화 속도가 좀 완화가 된다면 전장사업부의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현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에 접근 권고해 주셨고요. 또 LG전자는 이 13년에 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걸면서 공격적인 M&A 이어왔었는데요. LG전자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벤츠 그리고 르노라는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사 대비 독보적인 위치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LG전자 같은 경우 LG전자 텔레매틱스는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22.7%의 점유율을 차지를 했는데요.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장사업부에서는 LG전자가 바로 독보적인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차량용 조명과 전기차 파워트레인까지 미래차의 3대 핵심 사업으로 재편을 한 그런 효과가 올해 같은 경우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래차 산업이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 전기차라든지 미래차로 점차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 관련된 업체 중에 LG전자의 전장 수주는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업종 1위 업체라는 프리미엄 역시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지위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비춰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매출이 좀 본격화가 기대되는 LG전자와 그 밖에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의 탑픽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LG전자의 전장사업부를 봤을 때는 현재 가격대에서 무난하게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전 수요 둔화에 따른 이익 성장이 꺾일 수 있다는 점은 주가의 상방이 약간 제한이 될 수 있는 점이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분할 매수로 LG전자는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LG그룹 IT 업체 중에서 2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꾸준한 이익 성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IT 업체인데요. 최종 고객사의 제품이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까지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항혜수 차장님과 LG전자 전장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반기 저점 형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지표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항상 검토를 해봤던 이 연준이 제공하는 지표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지난주에 이제 GDP 나우라는 그 지표가 나오면서 이게 또 한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지표는 저희가 나올 때마다 이 시간에 계속 공유를 하는 그런 지표고 또 이 지표 말고도 패드 쪽에서 나오는 지표는 바로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에서는 뭐 이 시간이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지방 연원 쪽에서 그러니까 로컬 패드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뉴욕의 투자자들보다도 이 시간 시청하시면 더 빠르게 접할 수 있다. 제가 이거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GDP 나우 같은 경우는 계속 봐왔지만 제가 이 지표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다 해가지고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이 블루칩 컨센서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가, 이격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이격이 벌어지는가 그거 하나 하고요. 이 방향성, 어느 쪽으로 하락 추세인가 상승 추세인가 이 추세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항상 드리는데 이번에도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이 블루칩 컨센서스에서 민간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은 그렇게까지 안 좋아지는 걸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틀란타 패드 쪽에서 확 꺾여진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1분기에도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온 악재가 아니라 악재는 계속 되어 왔었는데 이것을 뉴욕에서 누군가가 이걸 거론하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리세션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 지표를 거론해 버리니까 오히려 부각이 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GDP 나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점검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GDP 나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거를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로컬 패드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한 자료들을 각 연원에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종종 인용하는 세인트루이스 패드 같은 경우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틀란타 패드 같은 경우가 좀 자료들을 좀 정기적으로 잘 내고 있고 뉴욕 패드는 말할 필요도 없죠. 자료는 아마 뉴욕 패드 쪽이 아틀란타 패드나 뭐 세인트루이스 패드하고 거의 비슷한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뉴욕 패드 쪽에서 더 먼저 한 발 먼저 그러한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 지표를 공개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포캐스트 오브 아웃풋 그로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성장률을 예측치를 오히려 2023년까지도 넓게 좀 긴 기간으로 이렇게 예측치를 난 게 있는데 이 민 포캐스트 해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놓고 보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뉴욕 패드는 6월 중순에 이것이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이미 공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23년 이후로 계속 예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그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 지표가 나빠지면은 우리가 우려하던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과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 PCI 인플레이션에 대한 포캐스트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림에서 빨간 선에 나타나듯이요. 그래서 이것이 2%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은 패드가 계속 예정해왔었던 그런 경제 정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쪽하고 연관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2022년 지나면서부터는 그다지 큰 경제 지표의 악화가 없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악재가 이미 GDP 나우 같이 그동안 안 보던 사람들까지도 다 인식을 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제는 악재가 하나씩 나오는 것을 인식하다가 시장이 이제 하나씩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리세션이 정말 오는구나 하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악재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이것을 본다면은 투자 심리는 바닥이 되는 것이고 시장도 바닥권에 있다라는 점 우리가 또 한번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것 그 자체의 수치보다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투자 심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뉴욕 패드가 이미 예측된 자료에서 6월 중순부터는 마이너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측한 점, 그리고 2023년 이후에는 좀 저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향후 2022년 이후에는 크게 경제 지표 악화는 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했고요. 크게 놀랄 일이 아니고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좀 멘탈을 잡아가는 기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침체 가능성은 미국 문제뿐만 아니죠. 전 세계로 좀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경제 역시 좀 그러한 우려감이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이 악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약화되면은 우리는 대외 개방도가 좀 높으니까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걸 놓고 봐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6월 기준으로 이제 뽑은 거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7월 거가 나오겠는데 제가 미리 가져온 이유는 7월 거 나와봐야 별로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6월 거에서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푸른색 선이 한국선인데요.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렌지색 선이 이제 OECD 토탈,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붉은색 선으로 주황색 선으로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데 이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세계선이 다 좀 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국의 경제 상황이 뭐 가장 이렇게 위축되는 국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수직으로 내리꽂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수치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듯이 과거에도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꽂은 다음에 바로 급반전해서 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지표들이 거의 물리학적으로 계속 통계를 내가지고 전달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전달 대비도 있고 전년 대비도 했고 해서 통계를 내는데 그것이 갑자기 반전이 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다 보시면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 선행지수가 이 7월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것이 더 좋아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의 포인트는 우리는 경기 선행지수를 봐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은 그 주가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기만 하면 미국 시장은 그냥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해서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경기 선행 지수가 반전이 돼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각국별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틀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경기 선행 지수에 따라서 우리는 노출도가 심하고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전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이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우리는 바닥을 다진 다음에도 탄력적으로 상승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이 나와서 반갑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계속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표가 좀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좀 지켜보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OECD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한국이 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아무래도 이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은 바닥에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시장 계속해서 좀 탄력적인 상승세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본 경기 흐름을 좀 감안하자면 이러한 디커플링이 좀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디커플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시장 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코스피 쪽을 좀 더 깊게 좀 오늘은 들어가려고 앞에 부분보다 이 뒷부분을 좀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뽑으려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
코스피하고 나스닥의 이 디커플링 추이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선이 나스닥 주가 지수고요. 아래쪽 그 바로 아래가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고 그 아래쪽에 뽑은 게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빨간색 선에서 이 파란색 선하고의 차이점이 이 녹색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녹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코스피가 상대적인 수익률이 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녹색 선 위에 있는 이 실선 요거를 위로 넘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2021년 8월부터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뭐 디커플링이 계속 벌어졌던 건 사실인데 그 디커플링을 옛날 뭐 2008년부터 계속 누적하면은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정점을 치고 하락하기 시작했었던 그 이후부터 뽑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점을 이해하실 수 있냐면은 내릴 땐 같이 내리거나 아니면 나스닥 시장이 좀 더 많이는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디커플링이 좀 나아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거든요. 곳곳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상승할 때 나스닥은 빨리 상승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상승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상승 시에 오히려 디커플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락 때는 오히려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 시장 워낙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 그다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번에는 내릴 땐 또 더 많이 내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연간 누정 수익률을 구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이 만들어지는 그 논리는 상승을 못한다는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경기 선행지수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에 2021년 8월에 이 경기 선행지수 자체도 꺾이고 있었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전이 나타나도 탄력 있게 못 상승한다라는 아까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승할 때 제대로 상승을 못하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가 턴을 해줘야지만 이 디커플링도 줄어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안 좋은 상황 쪽에 들어있는 상황이다. 이 디커플링 추이를 놓고 보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악재는 지금 다 반영이 된 건 확실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스닥 같은 미국 시장들은 저점을 만들면서 돌아서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코스피가 오늘 말고는 계속 저점을 경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지표가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미국 시장 접근법하고 이 한국 시장 접근법이 좀 틀려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사 가고 싶은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스피 팔고 나스닥으로 가고 싶다. 예, 아직도 네. 이제 못 간 분들이 있는데 물론 많이 먼저 갔다가 많이 터진 분들도 계시지만, 네. 예, 근데 아직도 미국 시장이 이번에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마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현금 가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코스피 팔고 가실 분들은 이 중앙선 디커플링이 녹색선이 위로 넘어갈 때 절대 레벨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상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위로 넘어갈 때 코스피를 팔고 나스닥으로 가는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해보실 만합니다. 이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면 나중에 우리 시장 올라갈 때 후회하실 수가 있고 하반기에 경기 반전 나타나면 정말로 후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 추이 봐가면서 이사 가야 된다는 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태까지 좀 안 좋은 말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긍정적인 점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차익 거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 쪽이 연동이 돼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건데 만약에 주식값이 비싸면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올 테고 주식값이 싸지면은 그러니까 선물보다 현물이 싸지면 사게 되는 매수가 되는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2021년 8월 이후로 프로그램 차익 누적 잔고 추이를 제가 구해왔는데 이 위로 보면 이게 누적 잔고가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물이 좀 싸 보이기 때문에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게 되는 그 논리이고 이 반대로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온 이 단계는 현물이 비싸기 때문에 팔아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금액 자체가 위로 한 1조 원, 아래로 1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합하면은 2조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 규모에 비하거나 지금 신용잔고에 비하면은 이 2조 원이란 게 커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은 이 2조 원이 가속을 붙이는 그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움직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차익잔고가 방향을 어디로 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그림에서 나왔듯이 지금 차익잔고가 줄어들면서 약 한 5천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최근에 그럼에도 시장이 돌아서지 못했다라는 점은 이 시기에 악성 매물들, 담보 부족이나 신용 매물들 또 레버리지를 이용했었던 그 미수금이나 이런 금액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긍정적인 면을 상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지금 그러한 현물 매도세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현물 주식값이 싸졌습니다. 선물보다. 그러니까 베이시스 자체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7월에 나타난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돌아선 다음부터는 이 그동안 누적으로 매도가 나왔었던 이 금액이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해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경기선행지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오늘 뭐 시장에서 나오듯이 뭐 전쟁이 끝난다든가 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요. 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작동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게 가속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앞으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것을 선도하는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 이 베이시스가 강화되는 그 배경 요인에는 이 파생상품 쪽에서 외국인 포지션이 약간씩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외국인 투자자의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변화가 먼저 선도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통 풋옵션 쪽에서 먼저 이 변화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풋옵션 쪽에서 100억 단위 이상으로 한 2, 3일 동안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게 물론 이제 모멘텀하고 엮여야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작용이 되겠지만 모멘텀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력을 좀 생각을 해서 풋옵션 쪽에서 매도가 나타날 땐 우리도 한번 눈여겨가면서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접근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나스닥이 상승할 때 같이 반등세가 좀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반면에 또 나스닥이 크게 하락할 때도 우리나라 시장 크게 또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좀 턴을 해줘야 좀 올라가야 되는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기 선행지수를 놓고 보면은 아까 이제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절대 레벨로 보면은 항상 우리가 턴을 했었던 요 지점들 놓고 봤을 때 약간 좀 위치가 높고 팬데믹 때 저점을 형성했었던 그 위치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게 급반전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이 절대 레벨이 이 정도 왔을 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나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QOQ로 비교를 하기도 하고 월별로 비교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나빠지는 게 더 확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이게 훅훅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레벨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절대 레벨만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것도 어느 정도 반전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직으로 급반전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점. 그렇다면은 주가는 어디서부터 반전이 나타나냐면 이 하락의 각도가 점차 완화되는 이런 시기. 이쪽이 경기 반전에서 앞서서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가 완전히 반전이 된 이후에는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 이 하락하는 각도가 완화되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그 순간에
나타나면 오히려 투자의 적기라는 점을 생각해보고 경기 선행 지수가 꼭 플러스로 돌아서고 확장으로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락 각도가 완화되는 그 시점을 포인트로 잡을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용진 대표와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